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오사카의 패터널, 루마니아의 고아원 건물. 이 세 장소는 서로 3,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이 보고한 내용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특정 방에 들어가면 숨이 막혔다. 이 세 장소의 공통점이 뭘까요? 피해자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원한을 품은 영혼이 아니라 구조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패턴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무속인도, 영매도, 초자연 연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평범한 통계학자였습니다. 그가 우연히 발견한 법칙 하나가 우리가 100년 넘게 믿어온 공포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레벨 첫 번째. 수면 위. 패턴의 발견. 귀신은 왜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괴담을 떠올려 보세요. 억울하게 죽은 여자가 원한을 품고 사람을 쫓아다닌다. 누명을 쓴 영혼이 복수를 위해 나타난다. 우리는 귀신이 사람의 한과 사연에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귀신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에 갇혀 있습니다. 병원, 호텔, 학교, 터널, 아파트. 단 5가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한국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문화도, 언어도, 귀신에 대한 믿음도 다른데 말이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장소가 귀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의 한 통계학자는 취미로 이상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허친슨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밤마다 인터넷 게시판과 신문 기사를 뒤지며 유령 목격담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487건. 그가 분류한 목격담의 숫자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지역도, 시대도, 문화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허친스는 엑셀 시트를 응시하다 손이 멈췄습니다. 귀신은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체 목격담의 83% 이상이 단 5가지 건물 유형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병원, 호텔, 학교, 터널, 아파트. 이 5곳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장소, 공원이든 산이든 바다든 거리든 그 모든 곳을 합쳐도 겨우 17%에 불과했습니다. 더 기묘한 건 이 5가지 건물이 모두 특정한 구조적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긴 복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방들, 통제된 조명, 제한된 출구. 허친스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귀신이 정말 억울한 영혼이라면 장소를 가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데이터는 귀신이 건축 구조를 선택한다고 말한다. 아무도 그의 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패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아니라 공간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공간에는 법칙이 있다는 것. 이 법칙은 국경을 넘어서도 작동합니다. 1974년 10월 어느 날 밤, 미국 작가 스티븐 킹은 콜로라도주 에스테스 파크의 스탠리 호텔 217회에 묵었습니다. 그 호텔은 1909년에 지어진 142개 객실의 4층짜리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복도는 편도로만 60m. 서울역에서 롯데마트까지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양쪽으로 똑같이 생긴 나무 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조명은 희미했고 복도 끝은 어둠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킹은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 저 끝에서 검은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형체는 인간 같았지만 윤곽이 흐릿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샤이닝을 썼습니다. 31년 후 2005년 한국의 익명 폐허 탐험가 K씨는 인천의 한 폐쇄병동 3층 복도에 섰습니다. 그 병동은 1987년에 지어진 건물로 양쪽으로 병실이 늘어선 일자형 복도 구조였습니다. 길이는 55m, 스탠리 호텔과 거의 같았습니다. 깨진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복도 끝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K씨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의 시차를 두고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귀신에 대한 선입견도 달랐습니다. 미국인에게 귀신은 하얀 시트를 뒤집어 쓴 형태이고 한국인에게는 긴 머리의 여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묘사한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수십 개의 문이 늘어선 긴 복도, 제한된 시야, 그리고 끝에서 다가오는 검은 형체.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건축입니다. 긴 복도라는 구조 자체가 인간의 뇌에 보편적인 공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진화적으로 인간은 긴 통로 끝에서 오는 포식자를 경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굴 시대부터 말이죠. 복도는 이 원시적 공포 회로를 정확히 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2007년 서울 영등포역 야간 경비원 이 모 씨는 사용되지 않는 승강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명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둥들이 불규칙하게 서 있었고 그 뒤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시야는 전방 3m 정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씨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기둥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확신을. 그는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선이 자신을 따라온다는 것을. 1995년 미국 필라델피아 이스턴 스테이트 교도소 야간 경비원 게리 존스는 방사형 복도 중앙에 섰습니다. 그 교도소는 1829년에 지어진 세계 최초의 파놉티콘 구조였습니다. 중앙에서 사방으로 뻗은 복도들, 그 끝에 수십 개의 독방. 존스는 중앙탑에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독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수십 개의 독방 중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똑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두 경비원은 112년의 시차를 두고 완전히 다른 구조의 건물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터널형 승강장, 하나는 방사형 감옥. 하지만 두 사람이 겪은 공포는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시당한다는 압박감. 인간의 뇌는 시각적 사각지대를 견디지 못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위협으로 간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사자가 숨어 있을 수 있는 덤불, 뱀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바위 뒤. 우리 조상들은 사각지대를 경계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사각지대를 채웁니다. 실제로 없어도 무언가 있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영등포 승강장의 기둥 뒤. 이스턴 스테이트 교도소의 독방 안.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의 뇌는 그 공백을 참지 못하고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귀신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5가지 건물 유형, 병원과 호텔과 학교와 터널과
아파트가 공유하는 진짜 비밀은 이겁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시야를 제한하고 공간 지각을 교란하며 도망칠 방향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생존 본능 교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 장소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장소들이 우리 뇌를 해킹해서 귀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장소가 귀신을 만든다면 그 메커니즘은 정확히 무엇인가? 건축 구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소가 공포를 만드는 진짜 이유는 건축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의 몸이 배신당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레벨 두 번째. 수면 직하, 생물학적 배신. 2018년 11월 경기도의 한 폐교를 탐험하던 흉가 체험 유튜버 어둠 탐험가는 랜턴을 들고 2층 계단을 내려가던 중 급격히 멈춰 섭니다. 채널 구독자 3만 명을 보유한 그는 수십 곳의 폐건물을 탐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야 가장자리, 계단 구석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기어다녔습니다. 검은색, 낮게 엎드린 자세. 사람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랜턴을 그쪽으로 급히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정면을 보자 또다시 시야 끝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심박수는 분당 140회를 넘었고 영상 속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조회수 2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카메라에는 왜 안 보이냐? 편집했다. 연기다. 하지만 어둠 탐험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외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망막은 두 종류의 세포로 구성됩니다. 중심부의 원추세포는 색상과 디테일을 담당합니다. 가장자리의 간상세포는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밝은 곳에서는 원추세포가 지배합니다. 하지만 조도가 떨어지면 권력이 바뀝니다. 어둠 속에서 원추세포는 무력화됩니다. 간상세포가 과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진화적으로 단 하나의 임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설령 그것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서울대학교 시각과학연구팀이 2015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조도 5럭스 이하 환경에서 인간의 주변시는 실제 움직임보다 최대 300% 과장된 신호를 뇌로 전송합니다. 먼지 입자 하나, 공기의 미세한 떨림, 심지어 자신의 눈동자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며 만들어낸 잔상까지. 모든 것이 위협으로 번역됩니다. 카메라 렌즈에는 간상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진실을 기록했고 어둠 탐험가의 뇌는 생존 본능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눈은 이렇게 불완전하게 설계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5만 년 전 동굴 속 어둠에서 포식자를 놓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뇌는 선택했습니다. 거짓 양성. 없는 위협을 100번 보는 것이 실제 위협을 단 한 번 놓치는 것보다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현대의 폐교 계단에 호랑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여전히 5만 년 전의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어둠을 보면 무언가 움직인다고 보고합니다. 당신이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진화한 시스템의 오작동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유령 목격담의 최소 40%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어둠만으로 이런 환각을 만들 수 있다면 더 강력한 물리적 힘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1993년
일본 국립지질조사소의 지질학자 다나카 히로시는 기묘한 의뢰를 받습니다. 야마나시 현 경찰서로부터 온 요청이었습니다. 후지산 북서쪽 기슭 아오키가하라 숲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등산객들의 구조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니 원인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처음에는 단순한 조난 사고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의 증언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말합니다. 나침반이 미쳤다고, 북쪽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다나카는 직접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실험실로 돌아와 분석한 결과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철분 함유량이 일반 토양의 8배, 그것도 고르게 분포된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패턴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115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864년 후지산 조간 분화. 용암이 북서쪽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렸고 급격히 식으면서 자성을 띤 화성암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무가 자라 원생림이 형성되었습니다. 면적은 30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그 땅 전체가 거대한 자석 덩어리였습니다. 다나카가 숲속에서 측정한 나침반 오차는 최소 10도에서 최대 15도. 10m를 걸으면 방향이 바뀝니다. 20m를 더 가면 또 바뀝니다. GPS 신호는 빽빽한 나무와 자기장 간섭으로 끊깁니다. 시야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당신은 직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을 그리며 걷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방향 감각을 잃으면 극도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은 청각과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바람소리가 속삭임으로 들립니다. 나뭇가지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정확한 억양으로.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오키가하라를 지배하는 것은 악령이 아니라 물리학이었습니다. 자기장이 나침반을 속이고 나침반이 당신을 미뢰 가두고 미로가 당신의 뇌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고 공황이 환청과 환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의 속삭임이라고 부른 것은 실은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환청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숲 입구 곳곳에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진짜 경고는 이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숲은 당신의 감각을 속입니다. 당신이 보고 듣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어둠은 당신의 눈을 속이고 자기장은 당신의 방향 감각을 속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뇌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없을까요? 당신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말입니다. 하지만 어둠과 자기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1998년 한 영국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유령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레벨 3번째. 중층. 보이지 않는 살인마. 1998년 11월 어느 저녁, 영국 코번트리의 빅토리아 대학교 지하 연구실. 의료기기 연구원 빅텐디 박사는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건물은 텅 비었고 복도의 형광등은 반만 켜진 채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텐디는 책상 앞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난방은 켜져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야 구석, 정확히 왼쪽 페리페럴 비전의 끝자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회색빛 형체. 윤곽이 흐릿하지만 분명히 사람 모양을 한 무언가가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텐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리자 그 형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주변 시야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령. 그는 물리학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과학보다 본능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신 진동계를 꺼냈습니다. 측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실 내부에 18.98Hz의 초저주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주파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Hz에서 2만 Hz 사이입니다. 그보다 낮은 음은 침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텐디가 발견한 것은 침묵이 결코 무해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Hz 근처의 초저주파는 인간 안구의 공진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치 포도주 잔이 특정 음파에 떨리듯 우리의 눈알은 들리지 않는 진동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 떨림은 시신경을 자극하고 뇌는 그것을 시각 정보로 해석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형체, 주변부에만 나타나는 그림자, 당신이 쳐다보는 순간 사라지는 존재. 텐디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환풍기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만들어낸 진동이 좁은 실험실 공간 안에서 증폭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풍기의 전원을 껐습니다. 회색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심장 박동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압박감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텐디는 같은 해 더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 과학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백 년간 목격된 유령 현상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초저주파에 의한 생리적 착시였는가? 이후 연구자들이 영국, 미국, 일본의 유명 흉가들을 측정한 결과는 소름 끼쳤습니다. 거의 모든 장소에서 18에서 19Hz 대역의 저주파가 공통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긴 복도, 지하 터널, 낡은 배관 구조. 이 공간들은 특정 주파수의 공기 진동을 증폭시키는 거대한 공명상자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악기가 되어 방문자의 뇌를 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사람의 신경계를 직접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초저주파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흉가에 환풍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방문자들은 단순한 시각적 환영을 넘어 더 깊은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기억 상실, 피해 망상, 급성 불안. 이것은 주파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미국 뉴욕주 클락슨 대학교의 환경공학 교수 셰인 로저스는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귀신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흉가의 벽을 긁어냈습니다. 로저스 교수가 방문한 곳은 뉴욕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폐건물 5곳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지어진 정신병원, 20년 전 폐쇄된 요양원, 화재로 버려진 호텔. 그는 각 장소에서 벽지, 카펫, 천장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공기 중 미생물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공기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험실로 돌아온 샘플들을 현미경 아래 놓았을 때 로저스는 검은 덩어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스타키보트리스 차르타룸, 흙곰팡이. 환기가 되지 않고 습도가 높은 폐건물에서 번식하는 이 곰팡이는 단순한 미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경 독소를 뿜어내는 생물학적 무기였습니다. 트리코테센. 흙곰팡이가 포자와 함께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이 독소는 인간의 뇌를 직접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상은 심화됩니다. 급성 불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피해망상, 시각 및 청각 환각, 심한 경우 단기 기억 손상까지 일어납니다. 로저스 교수의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조사한 5곳의 흉가 중 4곳에서 안전 기준치의 10배 이상 흙곰팡이 포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 미쳐간다고 느낀 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중독이었습니다. 장소가 영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독소를 뿜으며 방문자의 뇌를 화학적으로 침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흙곰팡이는 어둡고 습한 곳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정확히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믿는 그 조건에서 말입니다. 폐병원의 지하 병동, 오래된 호텔의 욕실 타일 뒤, 버려진 학교의 샤워실. 이 공간들은 곰팡이에게 완벽한 서식지였고 방문자들에게는 완벽한 독가스실이었습니다. 당신이 흉가에 들어가 오싹한 기운을 느낀다면 그것은 유령의 손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18헤르츠의 진동이 당신의 안구를 떨고 있거나 트리코테센 독소가 당신의 편도체를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포는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물리적, 화학적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한 장소에 첫 목격담이 나온 후 목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가? 2000년대 초 한국의 한 장소에서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레벨 4번째, 심층, 소문의 증폭. 2003년 여름 한국의 어느 지방 도시에 위치한 폐쇄된 시설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장소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곧 알게 됩니다. 사고 자체는 불행했지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록은 명확했고 관계자들은 침묵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익명의 방문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짧은 글 하나를 올립니다. 어젯밤 그곳에 갔다.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 같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글쓴이는 자신을 A씨라고만 밝혔습니다. 조회수는 150호회 정도였습니다. 2003년 8월 15일 첫 번째 목격담이 게시되었습니다. 2003년 9월 첫째 주 2명의 추가 방문자가 유사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복도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봤다. 2003년 10월 한 달 만에 12건의 목격담이 같은 커뮤니티에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방문자들은 이미 귀신이 나온다는 전제해 모든 소음, 모든 그림자, 모든 온도 변화를 귀신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증명하는 증거만 수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4년 8월, 정확히 1년 후, 그 장소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원래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원장 자살설, 환자 연쇄 살인설 같은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가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이 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은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그것을 저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방문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공포를 사건과 연결시키며 서사를 강화했습니다. 귀신이 장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 믿음이 장소를 귀신의 집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설명입니다. 이 소문 증폭은 개인의 착각인가요? 아니면 집단 차원의 심리적 전염인가요? 다음 사례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집단 히스테리임을 보여줍니다. 1999년 6월 8일 벨기에 보르네라는 작은 도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10명의 학생이 갑자기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코카콜라 캔을 마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이들은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학교 측은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저녁 6시 벨기에 국영방송이 이 사건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중학생 10명 코카콜라 섭취 후 집단 중독 증상. 화면에는 들것에 실려 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벨기에 전역에서 수백 명의 학생과 성인이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모두 코카콜라를 마신 직후였습니다. 코카콜라 공장은 즉시 가동을 중단했고 벨기에 정부는 전국적인 역학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수백 개의 콜라 샘플이 수거되었고 벨기에 보건부와 세계보건기구의 화학 분석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배치를 검사했습니다. 캔의 내부 코팅, 탄산수의 pH 농도, 설탕 성분, 카페인 농도, 그리고 가능한 모든 독성 물질.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콜라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콜라는 무죄였습니다. 그렇다면 2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쓰러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역학조사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집단 시민성 질환, TB를 통해 첫 환자들의 증상을 본 아이들이 자기 암시로 실제 생리적 반응을 유발한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 공포가 뇌를 속여 실제 구토와 통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폐건물을 찾은 동호회 사람들이 동시에 귀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현상은 이 벨기에 코카콜라 사건과 정확히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들의 뇌는 그 공포를 실제 위협으로 해석하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심장 박동을 높이고 실제로 무언가를 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보았습니다. 뇌가 만들어낸 것을. 그렇다면 현대 한국에서 이 사회적 전염이 실시간으로 장소를 파괴한 사례가 있을까요? 2021년 한 심야 방송 이후 평범한 저수지가 지옥으로 변한 사건이 그 답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산골짜기에 위치한 살목지는 1982년에 축조된 평범한 농업용 저수지였습니다. 수몰된 나무와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시각적 특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이곳 근처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에게 살목지는 그저 붕어 낚시터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괴담도 목격담도 소문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것은 저수지가 아니라 산골 어디든 마찬가지였으니까요. 2021년 어느 심야 방송에서 무속인들이 이곳을 소개했습니다. 음기가 강한 저주받은 땅.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물에 빠질 뻔한 여성의 사연. 방송 화면에는 안개 낀 저수지 위로 수몰된 나무들이 검은 실루엣처럼 솟아있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민들의 삶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밤 수십 대의 차량이 좁은 산길을 따라 몰려들었습니다. 고성과 비명, 쓰레기 투기, 무단 침입. 지자체는 야간 출입 통제를 시행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송 이전까지 40년간 단 한 건의 괴담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저수지에 방송 후 6개월 만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300건이 넘는 목격담이 축적되었습니다. 검은 형체를 봤다. 차가운 손길을 느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 살목지를 흉가로 만든 것은 원혼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미디어가 투사한 이미지와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멀쩡한 장소의 정체성을 강제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어둠과 수몰된 나무라는 물리적 조건은 1982년부터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공포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장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별 특이할 것 없는 저수지예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도 그저 저수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방문자들의 눈에는 지옥입니다. 같은 장소, 다른 현실. 누가 옳습니까? 아니,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귀신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모든 과학적 설명과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마친 후에도 한 가지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은 장소에 갇힌 영혼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레벨 5번째. 해저. 기억의 각인. 1970년대 초 잉글랜드 동부의 오래된 성과 저택을 돌아다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찰스 레스브리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던 그는 은퇴 후 이상한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령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십 건의 목격담을 수집하면서 발견한 패턴은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유령들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격자가 손을 흔들어도 소리를 질러도 유령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번 똑같은 복도를 똑같은 속도로 걸었고 똑같은 계단에서 사라졌으며 똑같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녹화된 영상이 반복 재생되는 것처럼. 레스브리지는 1961년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유령과 구울. 그 안에서 그는 유령이 영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순간, 공포, 절망, 분노, 그 에너지가 주변의 돌과 나무와 철에 각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장의 형태로.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습도와 온도와 전자기장이 정확히 배열되면 그 각인된 과거가 홀로그램처럼 재생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석기 테이프, 스톤 테이프라고 불렀습니다. 돌에 녹음된 테이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유령에게는 자의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제3의 상태였습니다. 단지 공간에 새겨진 과거의 잔상길 뿐. 서구의 과학자들은 이 개념을 잔류사념, 레지듀얼 혼팅이라고 명명했고 1970년대 내내 초자연 연구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동일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속인들은 특정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영혼을 지방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방령, 땅에 묶인 영혼. 그들은 생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복도를 걷고 떨어졌던 계단에서 다시 떨어지고 목을 맨 들보 아래를 다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대화하지 못했고 산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저 그 공간의 일부가 되어버린 존재였습니다. 1970년대 레스브리지와 미국의 초심리학자들이 발표한 레지듀얼 혼팅의 정의를 한국의 지방령 개념과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지방령은 특정 장소에 얽매입니다. 레지듀얼 혼팅은 특정 장소에 각인됩니다. 지방령은 생전의 순간을 반복합니다. 레지듀얼 혼팅은 과거 사건을 반복 재생합니다. 지방령은 자의식이 없습니다. 레지듀얼 혼팅도 자의식이 없습니다. 지방령은 공간의 일부가 됩니다. 레지듀얼 혼팅도 공간의 기록입니다. 두 개념은 문화도, 종교도, 시대도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는 완벽히 동일합니다. 한국의 무속인과 영국의 고고학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주를 해석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민간신앙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공간 심리학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한 서사였던 것입니다. 서구의 과학자들이 20세기의 실험실에서 발견한 것을 한국의 무속인들은 수백 년 전부터 산과 들과 폐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귀신은 실제하는가? 아니,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장소가 기억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장소에 기억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순간 어둠 속 긴 복도의 이미지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병원의 계단,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푸른 달빛. 당신은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지금 당신의 뇌 속에 생생하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레벨 첫 번째에서 우리는 장소의 물리적 구조, 긴 복도와 저조도와 자기장이 인간의 신경계를 교란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벨 셋에서 우리는 초저주파와 곰팡이 독소라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 뇌를 직접 공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레벨 넷에서 우리는 소문이 지수적으로 증폭되며 멀쩡한 장소를 흉가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도달한 곳은 어디입니까? 폐병원에도, 낡은 호텔에도, 버려진 터널에도 유령은 없었습니다. 그곳에 유령을 심어놓은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는 우리 자신의 본성이었습니다. 인간은 패턴을 찾도록 진화했습니다. 어둠 속 나뭇가지의 흔들림에서 포식자의 형체를 보고 바람소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우연의 연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귀신은 그 과정의 부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해 과잉 해석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노새가 더 이상 포식자가 없는 세계에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찾아내려 애쓰는 것. 그렇게 만들어진 환영. 장소가 기억을 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장소의 기억을 투사하는가?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답일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장소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장소의 기억을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미 없는 어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야기를 채워 넣고 서사를 만들고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소는 정말로 변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뇌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본 순간, 당신 역시 그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 당신은 레벨 첫 번째의 주변시 오류를 떠올릴 것입니다. 폐건물 앞을 지날 때, 당신은 레벨 셋의 곰팡이, 독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장소는 당신에게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당신입니다. 결국 귀신의 정체는 영혼도 환각도 아닌 제3의 무언가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밖에 있는 공간과 기억과 두려움이 직조해낸 실체. 그것은 실제하지 않지만 동시에 가장 실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오사카의 패터널, 루마니아의 고아원.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곳의 긴 복도는 주변시 착시를 유발하는 구조였고, 지하 공간은 18Hz 초저주파를 가두는 음향 함정이었으며, 오래된 벽의 곰팡이는 편도체를 자극하는 독소를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첫 목격담이 인터넷에 올라온 순간 소문은 증폭되었고, 방문자들의 공포는 그 장소에 새로운 전작이 각인을 남겼습니다. 3,000km 떨어진 세 장소에서 목격담이 일치한 이유는 초자연적 연결이 아니라 인간 뇌의 보편적 취약점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만드는 장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귀신이 아니라 장소가 보이기 시작하셨죠? 이런 분석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텔레그램에서 새 영상 소식 먼저 받아보세요. 다음 아이스버그에서 또 뵙겠습니다.